삶을 어떻게 더 잘 살까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이제 수업이라 할 수 있고 봉사도 수업이라 할 수 있어요. 지난 6월 27일에 6월 27일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죠.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쓸데없는 거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그냥 이것만 계속 하면 심심하잖아. 힘들잖아. 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경제 상식을 알면 좋잖아요. 꺼졌나? 너무 계속 단체 문자가 너무 심해. 행안부, 뭐 경찰 이런 데 너무 많이 와. 자, 6월 27일 날에 그 627 대책은 갭 투자 금지, 갭 투자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다주택을 할 수가 없게 전입신고를 6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개연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등등의 이중부가 또 이제 이중과세를 당하거나 등등의 불이익을 크게 당해요. 그리고 또 6억이라는 6억 이상을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내가 50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밖에 대출을 못 받는 이런 이제 강력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효과적이냐? 이거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 잡힐 거냐? 잡힐까? 안 잡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일단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는 부동산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통화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M2 통화량이 이제 M1, M2, M3 이렇게 하는데 가장 보통 많이 쓰는 게 통화량.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도느냐예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도 비례해서 같이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 통화량에 비해서 이게 더 급할 수도 있는 거죠. 통화량 풀리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더 비상식적으로 더 올라온 게 사실이에요. 이상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누가 정치를 잘하냐 잘못하냐도 관계가 있지만 통화량이 많으면 그냥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확장이 되면 사람들이 좀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 역시 같은 말이에요. 이게 M2가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서 하는 거고, 또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도 경제가 좋아지면 수출이 우리나라 같으면 수출이 잘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이 많으면 자영업자도 돈 벌고 또 직장인도 돈 벌고 이러면 역시 부동산도 오르죠. 그래서 가만 보면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이랬어요.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권 때 또 이렇게 막 올랐죠. 그리고 윤 거사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또 지지부진했어요. 이때 노무현 때도 엄청난 정책을 쏟아부었어요. 문재인 때도 엄청난 정책을 쏟아부었어. 다 백약이 무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 주적이 됐어. 부동산 못 잡았다면서 나쁜 놈들 이러면서. 근데 가만 보면 참 억울한 것이 요때 노무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어.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여기서도 전 세계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잘못했다. 정책만 자꾸 하고. 사람들은 못 사게 해놓고 부자들만 사가지고 다 올리고. 착한 사람은 결국은 피해자인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사지 말라고 계속 사지 말라는 정책을 사인을 주잖아. 사지 마. 그 말은 이제 착한 사람은 계속 안 산 거지.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사가지고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 부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은 윤 거사님은 돈을 안 풀었어요. 계속 조이고 덜 써야 된다고. 나라가 힘드니까 국가도 덜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심지어 여기쯤 와가지고는 부동산 좀 진작시키려고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 돈을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정부가 바뀌니까 그동안 올라오던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팍 그냥 수직 절벽으로 올라가는 석 달 만에 막 빠바바바. 그것도 서울만. 지역은 안 오르고.
지역도 좀 올라가지고 자 빨리 팔 사람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매물이 막 쌓여 있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쌓여 있어. 울산이나 대구나 뭐 부산이나 광주나 여기는 집 내놓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팔려. 3년째 4년째 안 팔려. 그런데 여기는 내놓자마자 더 좋은 값에 팍팍팍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M2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30조 추경 30조 해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AI 그 데이터 센터 뭐 이러면서 100조 AI 100조 투자하겠다 그러지. 뭐 또 농민법 이런 그 농산물 이런 법도 하면 그거 몇 조 또 들어가지. 또 어디에 뭐 하면 또 몇 조 들어가지. 정부에서 지금 투자 예정 중인 것이 그 겁나게 많아. 그러니까 M2가 엄청나게 증가할 예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6.27 대책으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던 여기를 지금 당분간 잡아놨어요. 그런데 오를 만한 일들이 M2는 그냥 증가 아니라 폭발적 증가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 다시 가지 않겠나? 내려오지 않고 아무리 대책이 세도 이번에 있잖아요. 6억 현금. 그럼 60억 현금. 60은 너무 심했다. 20억 현금 있어야지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현금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했을 때 이번에 그 집값 상승을 이끈 주역이 누구냐? 그걸 알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번에 서울의 집값을 올리게 한 주체는 바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한 10년 전부터 생겼나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90년대 이런 말 없었잖아요. 똘똘한 한 채 없었어요. 신조어. 이게 이제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은 다 알아. 지역에 있는 우리까지도 다 알아. 근데 이 똘똘한 한 채는 어디예요? 서울 중에 특히 강남이잖아요. 이제 서울 전역이 돼버렸어요. 그럼 지역에 성남동에 똘똘한 한 채 있나? 성남도 삼산에 똘똘한 한 채 있나? 없어.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4채 중에 한 채는 지방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큰일이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지방에서. 이게 비율이 3% 5%가 아니라 25%잖아요. 4명 중에 1명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지방에 건물 좀 큰 거 갖고 있으면 100억 유지라고 할 수가 있죠. 지방에 건물 큰 거 한 거 있으면 100억 유지면 똥똥거릴 수 있어요. 이 10년 전에 100억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방에서는 유지라고.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80억으로 떨어졌어요. 10% 20% 떨어졌어요. 가격이. 10년 전에 서울에 20억 하던 아파트는 대단히 아파트는 40억이 됐네. 나 지역에서 100억이라면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내 거는 떨어졌는데 여기는 뭐 그냥 서민이잖아.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서민이잖아. 같은 별 차이 없네. 시간이 가면 이건 더 오르고 시간이 가면 이건 또 떨어지고. 뭐지? 나는 그래도 지역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똘똘한 한 채 이거 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울산에서 아이파크 살고 있는데 팔고 또 건물 여기 이거 팔리질 않지만 그래도 대출 좀 내야겠어. 100억 건물 갖고 있으면 대출 내기 쉬워요. 20억 대출 낼 수 있죠. 충분히. 여기 집에 있던 아파트 팔고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이거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서울로. 이런 수요가 지금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잡히겠나? 야, 이거 6억 뭐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잡히겠나? 쉽지가 않겠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잖아.
기자회견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뭘 놀랐냐면, 이번에 이제 6.27 대책한 거, 이거 맛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맛만 보여준 거라는 거야. 할 거 많아요. 손 쓸 거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은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누구보다도 부동산을 잘 알아요. 그러면, 그리고 역대 대통령은 이제 행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못 내었는데, 처음 낸 대책이 완전 그 시장에 탁 한 방 주는 정말 효과적인 대책을 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내는 거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 그리고 그럴 것 같기도 해네. 그 말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만 맛만 보여준 거라니까. 그 기대를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지역에서 올라가는 것은 지방 소멸 가속화 현상이죠. 지방이 슬럼화되면서 지방 탈출을 하려고 하는 돈 가진 사람 먼저 지방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이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는 큰 이제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요. 큰 위험에 직면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것은 환율이기도 하죠. 환율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 갑자기 튀었던 적은 97년에 갑자기 튀었었죠. 그리고 2008년에 갑자기 튀었었고, 그리고 2020년에 갑자기 튀었었어요. 모두 다 1,500원 이렇게 1,000원. 우리 90년대는 여기 600원, 700원 이렇게 600원, 700원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1,500원 갑자기 1,500원 뚫고 1,7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97년이에요. 내려오는 것도 급하게 내려와서 1, 2년 지나서 팍 내려왔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1,000원대가 된 거예요. 1,000원 밑으로 잘 안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있다가 2008년에 다시 퐁 올라가지고 1,500원 다시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것이 또 천천히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1,100원, 1,100원 밑으로 잘 안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다시 2020년에 다시 1,5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020년에 올라간 1,500원은 내려오지를 잘 않아.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1,200원, 1,250원, 1,250원 밑으로 안 내려온 거예요. 벌써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있다. 점점 우상향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1,500원 하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1,360원 이렇게 된 거예요. 보면 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만 해도 1,100원이었었거든요. 2018년, 2017년 1,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1,400원이면 그러면 30%가 더 오른 거예요. 그 달러 값이 30%나 더 간 거예요. 서울의 집값이 이때하고 지금하고 10년, 7, 8년 동안 22% 올랐거든요. 그런데 환율은 30% 올랐어요. 그럼 외국에서 볼 때는 서울 집값은 내린 거예요. 오른 게 아니고 더 싸진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 집값은 일부 대단위 아파트들에서 올린 거고 그냥 뭐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은 오른 게 아니죠. 근데 일부 이제 대단위 아파트들은 2배 가고 뭐 3배 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달러를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봐. 근데 우리 서민들은 아니 그 집 사가지고 20% 올랐어. 20% 올라서 좋은 것 같아도 환율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더 좋아진 게 아니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그럼 이것이 다시 환율이 다시 1,100원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 환율은 어떻게 하면 이제 환율이 또 이렇게 안정을 찾을까?
환율의 안정을 찾는 일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 그러면 원화가 이제 가치가 높아져서 달러 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LG나 삼성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달러를 많이 벌어와. 그럼 벌어오면 그걸 환전을 하잖아. 원화를 산다고. 우리나라 돈을 달러 가지고, 왜냐하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 월급 주고 재투자해야 되잖아. 이게 TV나 냉장고나 반도체나 10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씩 생산 라인을 다 교체해야 돼요. 자동차도 생산 라인을 다 교체해야 돼. 재투자를 끝없이 해야 돼. 제조업이라는 게 다른 거랑 달라서 돈 들어가는 규모가 그냥 규모의 경제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예 엄두 내리지 못하는 거야. 코리아 같이 이런 나라가 이제 하던 나라가 하는 거지. 그러면 달러를 벌어와가지고 전부 다 환전을 해야 돼. 원화를 다 사가지고. 달러 가지고 그 공사하고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화로 월급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가지고 원화를 사가지고 하니까 원화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1,100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달러를 팔았으니까.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원화 가치는 상승해 되는 거죠. 근데 근래에 어떻게 됐냐? 대기업에서 수출을 많이 해요. 달러를 벌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원화로도 바꾸긴 하는데 급여만 줄 것만 바꾸지 나머지는 투자를 여기도 안 하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달러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달러를 그냥 갖고 있지 원화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달러 값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도 코스피에서 다 떠나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는데, 해외 투자하면 환전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다 해외 투자 많이 해봤을 거예요. 달러를 사야 돼. 원화 가지고. 달러를 환전이라는 게 달러를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달러 사는 개인 투자도 많지. 그게 뭐 1, 20조가 아니에요. 수십조를 그 미장에 투자를 계속 한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달러 값이 비싸지게 되는. 그러고 이제 야, 이것도 상방 압력은 더 크다. 하방으로 내려올 일은 별로 없고 올라가기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달러 값은 높아지나? 지금 1360원인데 1360원인데 예전에 1000원 할 때도 있었잖아요. 이때 1000원 할 때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놨으면 금 사는 것보다 못했지만 달러를 사놨지만 그래도 야 이거 괜찮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1360원인 지금은 달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행복한 일인데요. 이제 달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어떤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거 고민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강의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홍춘옥 박사가 맨날 이 얘기해요. 홍춘옥 박사는 맨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옛날에 달러 쌌을 때 달러 사가지고 달러가 막 비싸 1,500원 돼가지고 그때 팔아가지고 그때 코스피 사가지고 그걸 또 먹고 달러로도 먹고 그랬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부자 됐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1360원은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꿔놓을까?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왜냐면 얘기했잖아. 이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내려올 일이 잘 없다. 그런데 이제 내려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달러 값이 가장 딱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결정이 됐어요. 뭐죠? 오늘 법 통과된 게 상법. 네. 상법이 오늘 개정했어요. 새로운 상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지형이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본래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라는 것은 사기업이 아니거든요. 공공의 자산이에요. 법인이 됐으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모두 다 이 기업은 우리 문중 거지. 우리 이씨 문중 거야. 우리 구씨 문중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대대손손 이어가잖아요. 사기업으로 생각하잖아. 1960년대 초에 지은 그 상법이 그렇게 그런 허점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주주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꾼 거죠. 주주 친화적 방식은 미국식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식의 이제 조선시대 그런 같은 그런 상법은 이제 버려지게 된 거고, 주주 친화적인 이런 상법이 되면 기업의 체질이 바뀌어질 거다. 기업의 사업주, 대주주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더 커질 거다. 그러면 이제 체질이 바뀌어서 지금 코스피가 3,100이잖아요. 이거 그냥 5,000 간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코스피 3,100에서 5,000 가면 원화 값이 싸집니다. 원화 값이 비싸져요. 달러 값이 싸져요. 1,200원대로, 1,100원대로는 어렵고요. 1,250원. 5,000까지 가면 1,250원까지 내려올 수 있죠. 왜 그러겠어요?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서 이 3,000에서 5,000으로 올리려면 국내 자금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외화가 외국인의 외화들이 들어와야지 이게 가능해요. 외국인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코리아는 투자할 대상이 안 돼. 현금 빼쓰는 곳이야. 한국만큼 탁 넣었다가 현금 바로 탁탁 나오는 데는 잘 없거든요. 다른 데는 규제가 많아요. 아시아 국가들은. 근데 코리아는 넣었다가 조금 올려가지고 탁 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하지 않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해서 MSCI라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이게 지수에 들어가면 이제 기관들이 투자를 해요. 지금 외국에 있는 모건이나 뭐 여러 가지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꺼려해요. 들어오다 말고 입질만 해.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개정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정된 법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면 이게 3,000에서 3,500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구나,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그때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외국 기관들이 막 들어오면, 그러면 5,000까지 가죠. 그러면 이게 달러가 한 100조 정도 들어와야지 3,000에서 5,000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0조 정도의 그 원화가 들어오면 그만큼 원화가 필요하잖아. 외국인들은 다 환전해서 우리나라에 국장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늘어나고. 또 3,100에서 5,100 하면 해외로 나갔던 투자자들이 국장도 좋네? 하면서. 해외 투자를 하면 힘든 게 많아요. 세금이 어마무시해요. 세금이. 국장에는 세금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배당 많이 받으면 세금이 있는데, 국장은 매매 차익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가지고 9만 원에 팔았는데 좀 많이 해가지고 억대를 벌었어. 그럼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지금은 세금 안 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예전에 한 3년 전에 에코프로 엄청 유명했잖아. 에코프로 3만 원에 사가지고 150만 원에 팔았어. 나는 3만 원에 1억 주고 샀는데 150만 원 됐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50배잖아요? 50억이 됐네. 이제 1억이 50억 돼서 팔았네. 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세금 낼까요? 국장은 안 내요. 엄청나죠? 미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미국은 20%, 22% 세금을 내야 돼요. 내가 50억 벌었다. 22%. 1억 중에 1억을 벌었어도 22% 나가면 2,2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나중에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국장은 국장대로 장점이 있어요. 국장이 오른다 하면, 그러면 이제 매매 차익, 아직은 세금이 없어요. 내년 후년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까지는 국장이 매매 차익으로 그 세금을 안 매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자금 나갔던 것들도 다 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올리는데, 같이 들썩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원화 가격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쉽지가 않죠. 기업들이 되살아나서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이 3.5%, 아니 3%만이라도, 지금 1% 넘냐 안 넘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GDP 성장률이 1%면 이것은 이제 곡소리 난다는 거고요. 2%면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거고, 3%는 희망적인 거고, 4%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3%, 4% 이렇게 가면 저절로 달러가 값이 떨어지게 돼서 1,1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건강한 거죠. 우리나라가 체질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GDP가 높아지면, 성장이 높아지면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태를 태우는 막대기들. 이 381페이지. 출가한 이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 건 아니고요. 과거의 습성대로 좀 나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띠사라는 그런 비구가 있었는데, 이 띠사는 부처님 고모 아미따의 아들이니까 왕족이죠. 왕족들도 당시에 많이 출가를 했어요. 왕족도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족이 친절하기보다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 많겠죠. 여러분들 부잣집 아들이 이타적이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 그 부잣집에 부잣집에 그냥 아들 하나 이제 있으면, 그러면 대체로 이기적일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는 출가하고도 인사하는 법이 없었어요. 늘 좋은 방,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비구들이 찾아와도 맞이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남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남한테 한 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막 탓하고 원망하고 꾸짖은 거예요. 나는 이 대지의 주인 왕족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교단에서 쫓아내겠다고 막 이렇게 성질을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은 이런 띠사에게 이렇게 타을입니다. 멀리서 찾아온 비구를 보고 나아가 맞이하였는가? 안 했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비구의 가사와 바루를 받아주었는가? 또 앉을 자리를 펴주었는가? 또 그 자리에 앉은 상좌에게 합장하고 절했는가? 내가 다 이 사람들에게 친절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절은 공동체 생활이죠. 우리 사찰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세상에 살 때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안 하면, 직장도 큰 직장 아니고 그냥 겨우 그냥 하는 직장에 있거나 또 전업주부로 오래 있거나 이러면 이제 이렇게 사회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남을 돕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를 오래 하다 보면 세상의 감각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절에 오면 상처받아요. 절에 오면 힘들어. 절에서 버텨내는 게 보통이야. 절에서 버텨내려면 사회성이 되게 좋아야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전업주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사회성이 많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업주부만 계속 와 있으니까 사회성이 별로 없다고요. 굳이 친절할 필요가 없잖아. 학교에 애 때문에 학교 가서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한테 물려갈 일이 잘 없잖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냥 마트 가서 뭐 해오고 애들 밥이나 해주고 살림이나 살면 되는 이런 정도라고요. 요즘엔 특히나 더 그렇죠. 30대, 40대 이런 젊은 신혼부부는 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절에 오잖아. 남 까칠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까칠한 건 생각 안 하고 남 까칠한 것만 생각. 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절 같은 공동체 와서 몇 명이 살아남아요. 몇 명이 살아남는다고. 한 10명 중에 2명, 10명이 왔으면 1명이나 2명 정도 살아남아요. 그럼 이제 1명이나 2명 살아남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살아남냐? 아니에요. 친절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친절한 사람도 있고 까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왔다가 한두 명이 남는데 이 사람이 저를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죠. 그지만 우리는 절에 있는 사람이면
참 다를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지 않습니까? 스님한테 이런 좋은 말을 어떻게 많이 듣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2시간 동안 경제 얘기도 했네. 이제 하여간에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스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불제자들은 정말 정말 친절하고 정말 달라졌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습성이 바뀌냐.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스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 나는 보살님한테 하는 얘기인데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다른 사람 스님 참 어지간히 골치 아픈가 보다. 맨날 그 얘기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자꾸 그 얘기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나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걸 몰라.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전업주부가 와가지고 절에 가면 이 남아있는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약간 이제 굉장히 이기적이고 약간 늑대의 탈을 쓰는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방 맞고 다시 집에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울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부전 당시에도 이렇게 습관이 부처님이 설법을 늘 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바뀌었겠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공념물을,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말하고 자꾸. 그 부처님도 안 바뀌는 거 알지만 또 말하고 하는 이유는 개중에 또 바뀌기도 해요. 안 바뀌는 사람이 많지만 바뀝니다. 분명히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그리고 한 방에 어떤 때는 탁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 세월 익힌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건 다른 비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깔루다이도 그랬고, 또 다른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384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줄. 비구들이여,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밥그릇을 들고 얻어먹는 것이 가장 천한 일이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바가지를 들고 빌어먹을 놈, 이게 더 거지죠, 이라고 하지 않는가.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까닭은 보다 수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비구들이여, 그들이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걸식하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너 왜 출가했니? 이런 거예요. 왕의 위협이 두려워서 출가했나? 아니지. 재산을 빼앗길까? 아니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도망갔나? 아니지. 전염병이 무서워서 고향을 등졌나? 아니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나? 아니죠. 그래서 아까 이 출가한 스님들도 습성 업장이 두텁다 보니까요. 각자마다 습성들이 아직 안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출가의 이유가 또 다양하거든요. 출가하는 이유가 물론 보통 발심 출가한 사람도 있지만 생계적인 이유로 출가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은사스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60년대에 출가하셨거든요. 우리 또 은사스님은 어디 가서 전 보니까 단명하니까 그냥 7살에 부모님이 절에 맡긴 거, 절에 가야지 오래 산대.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그 수명 때문에 출가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출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출가하는 이유는 다 달라도 출가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 절에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왜 있겠어요? 출가 계속해서 살고 있는 이유는 수행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절에 온 이유가 많아요. 가지가지 이유로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등등의 많은 이유가 있어서 절에 왔어. 절에 왔는데 절에 계속 다니려면 내가 왜 절에 다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절에 다니는 거지? 수행하려고, 기도하려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런데 절에 출가해서 살다 보면 가지가지 유혹들이 많아요. 또 신도도 보면 돈 많은 신도 있고 가난한 신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출가하면 돈 많은 신도 만날 거예요? 가난한 신도 만날 거예요? 여기서 착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리지 않겠죠. 그런데 습성이 있는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신도라고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습성대로 그 과소비 하는 습성을 가질 수 있고, 예전에 그 이제 황룡사에 잠깐 있었던 스님인데, 그 스님은 집안이 굉장히 이제 삼성의 임원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남자가 혼자를 뭐라 하지? 여자는 무남동녀고, 그 외동아들, 다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외동아들인 거예요, 외동아들.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누릴 거 다, 자기 친구들은 다 전부 다 클럽 다니는 이런 거라고. 그런데 스님이 우연이 아니고 그래도 발심해서 출가를 했어. 근데 출가해서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우리 절에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속세에 이게 때가 안 벗어져서 이렇게 뭘 하는 것이 굉장히 부티가 나. 보살님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비가 이제 뭐 이상한 소비들을 해, 막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해, 막 이렇게. 이건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절에 있는 여러분들, 스님들, 여러분들은 내가 왜 절에 있는 거지? 를 생각을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해야지 되는 거죠. 절에 와서 아까 말했잖아요. 절에 늘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라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저런 사람 싸우거나 잔소리 듣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나 그 절 다시는 안 가. 이렇게 해봐야 본인한테만 손해고요. 그런 사람도 있지 하고 그래도 나는 법문 듣고 기도하고 봉사